이동욱 선생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욱이라고 합니다. 너무 사회자께서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부담스럽습니다만은 드릴 말씀이 정말 많은데 주제를 이제 좁히고 하면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해드려야 되나 이제 고민하다가 최근에 제가 이 주제로 국회에서 2번 그리고 이제 프리덤 컬리지라고 하는 여러분과 같은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걸로 이제 한번 또 강연을 하면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국회에서는 이제 다시 저에게 이 강의를 또 요청을 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나서게 되는 과정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유신 시절 그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시절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는 이제 이 학생으로서 고등학생으로서 자유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제 억압이 무엇인지에 대한 체험을 하다가 훗날 이 대학을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기한 게 자유가 뭔지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안 계신 거예요. 저는 학부는 이공학으로 이제 물리학하고 심리학을 했는데 대학원에 가서는 아예 정치학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치학을 하면서도 교수님들께 따라다니면서 물어봐도 자유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못 내리시는 거예요. 본인들은 못 내린 게 아니고 내렸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건 우리의 정의가 아니고 외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면서 자유 그거는 방종하고 비슷한 그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이죠. 참 신기한 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들어가 있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정확한 개념 정의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뒤돌아보면 한국 사회는 우리가 만든 언어, 문자, 한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글로 만들어진 병서가 없어요. 맨날 손자병법 이야기하잖아요. 한글의 병서가 없어요. 또 한글로 만들어진 한국인의 사상이 없어요. 맨날 다른 데서 갖고 온 거예요. 중국에서 갖고 온 거,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번역된 거밖에 없고. 도대체 자유가 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40년을 이제 끌고 온 거죠. 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80년대 후반에 벽에다가 자유라는 글자를 한자로 크게 써 붙여놓고 한 1년을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이거 아닌가? 하고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저만 살면서 적용을 해봤는데 틀린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한 3, 4년 전부터 이제 강연할 때 가끔씩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나면 제가 잘못된 설명하면 그죠? 이메일이나 또는 문자나 또는 뭐 심지어 전화로 항의를 할 텐데 한 번도 항의를 받은 적이 없어요. 다행히. 만나보다 하면서 오다가 작년 재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제가 자유에 기반한 우리 사회 문제점에 대해서 뒤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우리는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위대한 민족. 우린 늘 이렇게 되뇌이고 살아왔는데, 그죠? 그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 단 한 방에 정권 자체가 다 넘어가고 체제 자체가 지금 무너지게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했던 사람들 또는 그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했던 그 위대한 민족들이 왜 이렇게 금방 무너졌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돌아봤더니 좀 전에 제가 복도에서 우리 김석우 차관님과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그동안 진짜 잘못 알고 왔구나. 역사를 엉터리로 배워왔구나. 예컨대 보수라는 저 세력이 사실은 기회주의 집단이었구나 하는 걸 이제 발견한 거죠.
해방 직후에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정당이 만들어집니다. 남한에. 그게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남노당이 아니고요. 남한에 정당이 만들어져요. 한 달도 안 돼서. 그게 한민당입니다. 그분들은 무슨 이념으로 만들었을까요? 이념이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나름 누렸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 군정이 시작이 되니까 재빨리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게 한민당이에요. 여기에는 이데올로기가 없어요. 이 한민당이 제헌의회 선거할 때 공천을 90명을 내줘요. 많이 나온 거죠. 이승만 박사는 그 당시에 자기 정당이 없으니까 시민단체 여러 개 합쳐진 독립촉성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후보자들 중에 재력과 기존의 권력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민당 출신들이에요.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 중에 몇 명이 당선된 줄 혹시 기억나세요? 대충이라도? 27명이에요. 저는 스터디를 하다가 그 사실을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처음 투표를 하면서도 그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지 못한 거예요. 그죠? 저 친일파, 뭐 이런 거, 옛날에 자기들이 당했던 거,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선거 끝나고 나서 그 한민당의 대표였던 김성수, 그분이 이승만 박사에게 요구하죠. 이승만 대통령에게 국무총리를 요구합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거절하냐면, 당신네들은 지금 국민들로부터 어떤 인상을 갖는지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번엔 너무 바쁘고 다음이나 다다음에 그때 가서 국무총리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미국에서 여러모로 살펴보니까 재무부 장관이 굉장히 권력이 있는 거더라. 그러니 당신 재무부 장관 내라 했더니 이제 김성수는 발로 차고 나가죠.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당을 새로 만들죠. 민국당이라고. 그 민국당 강령을 뒤져보면요, 목표 자체가 이승만 타도예요. 그때부터 이승만 타도예요. 이승만 타도의 배경은 뭐냐? 그 명분은 반독재. 그러면 그 한민당 분들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생기기 전에 독재가 아닌 체제를 경험한 적 있나요? 총독 독재. 그죠? 그 다음에 대한제국 때는 군주 독재잖아요. 조선 왕조 때는 임금 독재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주구장창 이승만 독재자로 몰고 민주화한 거예요. 한 번도 민주주의 해본 적이 없으면서.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훗날 김영삼 대통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분들의 맥으로 올라가면 이게 다 민주당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당 한쪽은 구파고 한쪽은 신파고. 예. 93년 3당 합당으로 권력을 잡은 김영삼 대통령의 그 세력들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자유를 상실하고, 예, 뭣도 모르는 민주주의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하면서 권력 투쟁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가 믿었던, 예, 이른바 우익정당이라 또는 대한민국의 맥을 잇는다고 생각하던 정당, 그 정당은 자신의 후계자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 보수주의의 속성이 뭐냐면 기회주의예요. 근데 기회주의를 하다 하면 남을 자기 자식처럼 키워야 되는데 그거 못해요. 근데 선거가 오면 어떡하나, 빨리 밖을 봐서 좀 유명하다 싶은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총대 매게 하고 자기들 뒤에 앉아서, 되면 거기서 뭐 나눠 먹고, 안 되면 또 튀어나가고 또 딴짓하고, 이거죠 뭐.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동화 중에 떡장수 할머니 이야기 기억나실 거예요. 예, 그쵸.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고기 하나 넘어갈 때마다 호랑이가 나타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나씩 내주죠. 그러다가 나중에 떡이 다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팔 하나 주잖아요. 또 고기 하나 넘어서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이쪽 팔 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두 다리까지 다 주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가 북한과 대적해 오면서 양보라고 하는 그 미명 속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가면서 국민의 생존권까지 하나하나 지금 주어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단체 이름이 비상국민회입니다. 그 비상이라는 건 굉장히 시급한 거죠. 그죠? 어지간해서는 단체 이름에 비상자를 붙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붙여놨다는 건 굉장히 조급하고 또 위기를 느끼게 하지만, 옛말에 이런 격언이 있죠.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돌아가는 시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출발했던 지점으로 내려가 보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이전에 단 한 번도 우리 스스로 자유를 갈구하면서 투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거예요. 마치 부잣집 막내 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걸 관리를 제대로 못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는 자유는 뭐냐?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명사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정확한 규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거 방종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자유주의자, 이제 나쁜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법률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다 그렇게 우리한테 와닿는 건 아닌데. 자, 그 다음 볼까요? 이 자유라는 말의 역사, 언제 어떻게 왔나 보면 영어로는 프리덤이죠. 그죠? 프리덤은 일종의 좀 자연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천부적이고 생리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하면 프리덤은 상당히 소극적인 자유를 얘기해요. 어디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프리덤에 붙는 전치사 뭐예요? from이죠. 예, 어디로부터 해방될게, 자유를 얻는, 어디로부터 놓여지는, 그래가지고 free from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과 비슷하게 쓰이는 또 다른 자유가 리버티입니다. 이 리버티는 사회적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일종의 공화주의적인 자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자유예요. 예. at liberty to라는 수고가 만들어지는데, 예컨대 I am at liberty to live 하면 난 휴가 갈 자유가 있어, 이런 거예요. 예. 뭔가 할 자유가 있어.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념은 우리한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프리덤과 리버티를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자유라고 하는데, 그 말은 어디서 왔냐? 노자의 도덕경, 그리고 벽암록, 여기서 뒤져가지고 찾아낸 번역어입니다. 언제? 1810년에 일본에서 처음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자유라고 번역을 해요. 그 말을 우리가 받아 쓴 겁니다. 이게 자유의 역사, 말의 역사예요. 잠시 여러분하고 한자 공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눈이에요, 그죠? 눈목재요.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백성민. 왜 이렇게 되냐? 잘 보세요. 여기다가 가시로 탁 찔러가지고 망가지면 저렇게 돼요. 재밌죠? 가시로 눈을 찔러갖고 눈을 망가뜨리면 백성민이에요. 동양에서는 백성을 사실은 개, 돼지로 알았어요.
그 동양의 정치 철학 자체가 엘리트 철학이에요. 그 아주 뛰어난 몇몇 사람들에 의한 통치, 나머지는 개 돼지처럼 무식하고 어리석고 불쌍하고, 그래서 어여삐 여겨야 돼요. 예. 과연 이게 이동욱의 주장이냐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근거를 댑니다. 보세요. 우리가 흔히 쓰는 백성민의 목민심서 누가 썼죠? 정약용 선생님, 그죠? 이 목자가 무슨 목자예요? 기를 목자. 누구? 동물한테 쓰는 단어예요, 그죠? 소우자 옆에 때릴 매가 있어요. 이게 기를. 예. 누구를? 백성을. 목민관.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백성을 졸로 보는 거예요. 개, 돼지로 보는 거죠. 그 사상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만큼 또 이 눈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그 정신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까막눈이라는 표현을 해요. 무지렁이들, 까막눈들,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이거 자전 볼까요? 이게 자원이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나온 자원인데요. 거기 보면 원래 그 백성민이라는 게 책에는 성시자 이걸 붓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송곳으로 사람 눈을 찌르는 모습. 이게 맞는 거예요. 그죠? 눈 망가진 거예요. 예. 그러면 정말 옛날에 한자는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한자 중에 제일 오래된 것, 기원전 한 2300년 전에 발견된 거북이 등껍질에 이렇게 그려낸 표의 문자, 그것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갑골 문자에 나오는 백성민이에요. 눈 밑에 열십자처럼 되어 있는, 이게 눈 밑에 칼을 찌르는 거예요. 예.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갑골문에서 이제 돌이나 쇳덩어리 하듯 금속문에서는 이 백성민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림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그림 실력이 좋은 사람하고 나쁜 사람하고 쓰다 보면 서로 희한하게 해석하기 힘들 만큼 이상하게 돼. 그래서 엄청난 통치력을 가졌던 진시황이 문자를 통일하면서 소전체를 만들어요. 앞으로 백성민은 그리지 말고 이렇게 써라. 네, 이게 소전체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날 이제 만들어지는 한자의 해서체가 백성민이에요. 이 자체가 백성민의 발달사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한자로서 백성민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다시 우리 눈목자로 돌아가 봅시다. 이 눈목자에서 이렇게 가면 자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눈이 망가졌습니까? 안 망가졌습니까?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 눈 안 망가졌어요. 안 망가졌는데 그러면 왜 여기에 획이 하나 붙었을까? 이거 무슨 뜻일까 이거요? 안 망가졌으면 그대로 이걸 쓰지 왜 저기다가 저걸 하나 붙였을까? 저거 무슨 뜻이 있을 텐데,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눈 뜨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자는 눈을 떠라. 마음의 눈을 떠라. 각성하라 이거예요. 예? 너 내면의 눈을 떠라. 그게 스스로 자예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더듬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는 자각하다, 자성하다, 자아, 자리, 자조, 자위, 자주에서 나중에 자유까지 가요. 이 모든 것이 스스로 자기가 먼저 눈을 뜨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우리 한번 볼까요? 밭입니다. 밭전자, 그죠? 근데 밭이 안 망가졌죠. 그리고 뭐가 하나 나왔어요, 그죠?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뭐 어렵지 않죠. 마음의 밭에서 싹을 키우는 거예요. 싹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죠?
예. 무조건 우리가 이걸 말미암을 유라고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식대로 더듬어서 그 정신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 이 말미암을 유라는 이건 사실은 마음의 밭에서 싹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네 하고 싶은 게 뭐냐? 하고 물을 때 그걸 대답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먼저 자기 내면의 눈을 떠야죠.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존재지?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나는 뭘 잘할 수 있더라. 나는 이거 참 좋아하더라 하는 걸 자기가 찾아내야 돼. 그죠? 그 찾아내는 걸 길러주면 그게 자유예요. 마음의 밭에서 싹을 키우는 것이 말미암을 유니까 이 자유는 내면의 눈을 뜨고 마음의 싹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란 나의 싹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싹도 소중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즘 뭐 배려를 해라 어쩌라 하는데 그거 배우기 전에 자유를 제대로만 우리가 각성하고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네. 내 마음에 싹이 있는데 내 마음의 싹을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상대방도 그 싹이 있을 거예요. 서로 달라요. 내 걸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상대방 것도 소중하게 여겨주면 돼요. 우리가 이런 걸 언제 배웠냐고요? 이미 배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배웠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운전하다 보면 그렇게 러시아어에 차가 많이 몰려도 차끼리 부딪히지 않잖아요. 또 차가 서로 달라요. 나는 승용차인데 상대방은 트럭이고, 나는 검은색인데 상대방은 흰색이고, 또는 노란색이고 파란색이고 빨간색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화 안 내잖아요. 그죠? 인정하잖아요. 같이 가잖아요. 그게 자유예요. 다양성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예요. 여러분, 방탄소년단 BTS 가끔 신문이나 화면에 보셨을 거예요. 그죠? 또 미국에서 지금 한참 주가 올리고 있는 프로야구 선수 류현진, 또 뭐 송정국 선수, 기타 등등 지금 예술 체육 분야에 또는 영화 분야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를 뒤흔들죠. 이 사람들을 가만 들여다보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공통점이 뭔가. 저는 그들의 공통점 한 가지는 찾아냈어요. 저들이 저기까지 가는 동안에 정부가 개입 안 했어요. 정부가 개입했으면 틀림없이 저기까지 못 가요. 이 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국가라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 정부가 개입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커가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성공해요. 다른 나라도 다 성공하냐고요? 안 그래요. 한국인만 성공해요. 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우리는 조선왕조 500년이 문제 덩어리의 시대였지, 그 이전에는 사실은 선진국 국민들이었어요. 고려, 통일신라, 신라, 고구려, 백제, 그 이전에 단 한 번도 우리가 주권을 상실해 가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당나라가 나중에 당나라의 해군 장관을 신라인에게 시켰어요. 배를 가장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신라인이라는 걸 당나라조차 알았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후회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 안 하고 내비두면 이 지구촌이 좁게 느껴지는 민족이 바로 한국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기상을 다 잃어버린 거죠. 예. 어쨌든 봅시다. 이 나의 싹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존재론적인 거예요. 예. 존재의 반대가 소유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어디 가서 소유로만 세상을 보면
답답해지는 거죠. 존재로 보셔야 돼요. 이 존재로 본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능력이고 소유가 바로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능력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가야 돼요. 소유로 가면, 돈으로 가면 돈밖에 모르죠. 여러분 그런 사람 너무 많이 겪어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추하다는 것도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자식에게 물려줄 게 물질이라면 이게 참 골치 아픈 게요. 저도 이제 올해 환갑이 되고 나니까 감히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릴 수 있는데, 재산이라는 건, 유산이라는 건 걸음과 같아서 많이 걸음을 주면 타 죽더라고요. 예. 가족끼리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개 난리가 나죠. 그리고 많은 재산을 관리하느라고 너무 바쁘다 보니 자식 교육 못 시키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 자식들이 교육 제대로 못 받고 큰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물질은 많으니까 또 치고받고 싸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 항공사 자제분들이 그 집안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 우리 다 이제 보고 계시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 이제 우리 알아야 돼요. 그죠? 알고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능력 키워가야 된다. 그래서 성공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성공만 쫓아왔는데 그거 잘못된 거죠. 성공은 욕망의 부산물이에요. 그래서 그 소유 쪽으로 가면 성공만 쫓아가면 욕망의 부산물이니까 거의 배설물이랑 마찬가지죠. 대신에 성장으로 가면 이게 바로 열정의 과실이고 존재의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맨 마지막에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저나 여러분은 맨 마지막에 이수해야 될 과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성장하고 또 배우고 깨닫고 그러면서 물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가야죠. 예,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야말로 굉장히 충만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존재론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부디 젊은이들한테 제발 성공해라 성공해라 하지 마시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는 기적을 냈습니다. 4강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걸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이, 지성인들이 방향을 못 잡아 놓아가지고 꿈은 이루어진다 할 때 그 꿈이 욕망으로 변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 전체가 그때부터 욕망을 향한 질주가 시작됐죠. 욕망을 향해서 가니까 자기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놀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없죠. 우리가 그렇게 왔어요. 젊은이들한테 자유를 얘기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너희들을 자유롭게 한다. 돈을 벌려고 젊을 때부터 쫓아다니지 말고 능력을 키워서 자유로운 인간이 되도록 하라. 젊을 때 돈 많이 번, 엄청나게 많이 번 연예인들도 있죠. 지금 뭐예요? 저 버닝썬 사건 보시면 마약에 뭐 여자에 뭐 온갖 걸로 다 엮이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물질에만 가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 대한민국은 애당초 그렇게 가지 말라고 옳은 방향을 제시하는 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그 면에서는 정말 행운하죠. 그죠? 이 존재론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소유론적으로 사냐. 그 말을 저만 한 게 아니고 이미 60년대에 사회심리학자인 에이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유적인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에 의존하는 사람인 반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경험 속에서 다 떠올릴 거예요. 그죠? 돈 자랑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존재적 인간은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기탄없이 언제서나 용기만, 말할 수 있는 용기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무엇이 탄생하는 것인지 자기 자신한테 그냥 맡기는 사람이에요. 자신만만한 사람이에요. 자신감의 그 뜻도 가만 보면 그죠? 스스로 자의 믿을 신이잖아요. 자기를 믿는 마음이에요. 그 자신감은 어디서 생기냐? 이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 에이리 프롬이라는 사회학자가 그걸 설파를 했는데 태어나서 빈민굴에 태어나서 15살이 될 때까지 자기 어머니가 수시로 정신병동에 들락거렸던 어머니가 정신병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장기간 입원했을 때는 이 아이는 고아죠. 그냥 부모도 없는 완전히 뒷골목에서 뒹굴었던 그런 사람이 나중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찰리 채플린입니다. 이 찰리 채플린이 자기의 그 험난한 인생을 나중에 자서전에 쓰면서 앞에 이런 말을 해요. 정말 인생은 두렵지 않는다면 진짜 끝내주는 거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는 용기와 상상력과 그리고 약간의 돈만 있으면 된다. 양해도 안 드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저보다 제가 이제 마지막 세대이고 이 자유의 물결의 마지막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 윗세대 중에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냈던 분들이 여러분 주변, 여러분도 포함되잖아요. 저는 예전에 군 생활을 한 7년을 했습니다. 직업군인으로 살았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많은 군의 장성들을 보면서 썩 그렇게 존경스러운 마음이 안 생겼는데 얼마 전에 우연찮게 이제 만났던 여러분의 동지기도 한 권태호 장군 뵙고 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게 돼서 참 제 스스로가 기뻤어요. 아, 우리나라에 이런 훌륭한 분도 계시구나. 저분도 어릴 때 굉장히 힘든 상황을 거치거든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빵집에서 일하고 당구장 아르바이트하고 지금 당구 잘 치신대요. 근데 저런 분이 나중에 삼사관학교에 가서 거기서 수석 졸업하고 그건 뭐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싹을 키워내는 거예요. 삼사관학교라고 육사 출신들 비아냥거리죠. 그래봤자 능력으로 결판 내면 되는데 뚜벅뚜벅 걸어오신 거예요. 그게 자유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뭐 어디 출신이네, 우리 아버지가 뭐네, 이렇게 가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냐 존재냐 갈랐을 때 우리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세상을 소유로 보는 사람이 있고 존재로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두 가지 시각으로 나눠보면 이런 겁니다. 소유로 세상을 보면요. 생산과 분배로 나눠져요. 그러면 맨날 같이 투쟁과 쟁취로 가요. 여러분 아침에 오시면서 저 노조 띠 두르고 싸움박자라는 거 보시죠? 네. 저분들이야말로 지금 생산과 분배 갖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 속에는 이 노동자 세계뿐 아니고 다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제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을 텐데 제 윗사람 중에 한 분이 늘 생산성을 강조하고 나중에 분배로 가면 자기가 제일 많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분은 소유론에 빠져 있는 분이구나. 이게 딱 보이잖아요.
우리 주위에 이제 그런 분 많잖아요. 근데 존재로 세상을 보면요, 창조와 향유로 나눠져요. 그게 곧 공존과 번영으로 가는 겁니다. 창조가 뭘까요? 새로운 거 만드는 거예요. 예. 지금 한류가 왜 유명해질까요? 새로운 걸 만들었거든. 그래서 남들을 감동시키거든요. 예. 거기서 걔네들이 맨날 신문 보면은 수입이 몇 억이다, 몇십억이다, 몇백억이다, 맨날 이거 숫자 얘기해요. 신문 기자들이 일단은 저열해서 그래. 걔네들의 머릿속에 소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창조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안받고 즐거워하는지 그 얘기를 해줬어야 돼. 그죠? 근데 수입 돈 계산을 해버리니 그 신문 자체가 나중에 저열해지죠. 사실은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공존과 번영이에요. 이 자유의 철학에서 이어지는 건 공존과 번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정치 철학으로 가면 자유주의가 되고 공화주의가 되고, 그리고 그 무대는 글로벌이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나라는 겁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행운합니다. 단군 이래 우리는 제일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왔어요. 그죠? 근데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마지막이에요. 우리 자식들 세대부터 이제 행복 끝 고생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판가름이 이제 내년, 후년 해갖고 다가오는 선거 때마다 드러날 텐데, 그걸 바로 잡으려면 뭘 준비해야 되나? 밑바닥부터 돌아가서 기초공사부터 다시 봐야 돼요. 자유. 자, 이 글로벌로 가는 건데, 그럼 과연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펜을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 자유주의가 우익이에요, 좌익이에요? 자유주의. 우익이죠. 우익이지, 그죠? 여러분도 우익이잖아요. 우익이니까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붙이시고 손등을 한번 보세요. 손등. 오케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내리시고, 예. 여러분의 그 엄지손톱 한번 보세요. 그 엄지손톱이 1948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이에요. 나머지는 다 빨간 그렇죠. 그렇죠. 보세요. 이 동양은 오래전부터 정부 관직을 국가에 대한 봉사의 자리로 생각 안 해요. 뭐로 생각합니까? 개인적인 치부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해와요. 따라서 모든 권력과 부를 손에 거머쥔 공산 정권에 참여하는 건 지위와 부를 얻는 것의 첫째 수단이라 여겼다. 리차드 파이프스라는 유명한 공산권 전문 학자가 쓴 책에 이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관직이 개인의 치부를 위한 수단으로 쓴다. 우리 사회도 지금 많이 이렇잖아요. 우리가 은연중에 사용하는 말에 그런 게 있어요. 보세요. 구청장 해먹었다. 국회의원 해먹었다. 대통령 해먹었다. 이 관직은 먹는 음식이 아닌데, 그죠? 네. 그리고 실제로 저 바닥에 가보면 이런 태도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먹는 거 안 뺏기려고 하듯이. 예.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그죠? 이 자유민주주의. 지금 보세요. 거의 기적 아니에요, 지금? 기적이에요. 여러분 엄지손톱만큼 그거보다 더 작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자유가 결합된 민주정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죠? 이건 인류 역사에 비해서 극히 짧은
순간 태어난 거예요. 오늘 여기 참석한 월간조선 배진영 기자께서 저한테 공부하라고 미국 역사책을 이렇게 두꺼운 걸 갖다 주셨는데,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영국하고 싸움박질 해가지고 독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1776년이에요. 그죠? 그때 이후에 만들어지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미국은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었나? 사실 좀 우연도 섞여 있는데,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야, 우리 프랑스식으로 하자, 네덜란드식으로 하자, 영국식으로 하자, 서로 싸움박질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제퍼슨이 다 섞어보자 그랬어요. 다 섞어보자. 왜? 미국은 유일하게 전통과 단절된 채 인간의 이성으로 체제를 만든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인간의 이성 속에 그 이전에 나왔던 에마뉴엘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나 이런 세계 평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자유, 통상. 그게 전쟁을 막는다. 이런 이야기. 그런 식대로 미국이 커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가 세계를 이렇게 퍼져나갔는데, 인류 역사에 비하면 그 시기가 기껏해야 300년이 안 돼요. 그럼요. 짧은 거예요. 예. 좀 전에 앞서서 그 그림, 여기에 본 이 체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정치 문화를 갖고 있어요, 다. 예. 왕조 체제로. 전근대 그게 바로. 그죠? 거기서 자유가 숨쉴 수가 없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인류 역사에 비해서 그렇게 짧은 순간에 있고, 지금도 이 자유민주주의는 실험 중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교조적으로 완벽하게 돼서 1항은 뭐 해야 되고 2항은 뭐 해야 되고 이게 만들어지는 체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시험 중이에요. 자본주의하고 같이. 자본주의도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지가 필요하면 복지를 흡수해가지고 복지제도로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또 미래와 해양과 우주, 여기에 인류가 살아갈 길이 있어요. 자유로 향하면 미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미래를 공간적으로 뒤져보면 해양과 우주예요. 여러분 1969년 7월 달 되면 7월 20일인가?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할 때 여러분 다 그때 중계방송 같은 거 보셨죠? 그죠? 네. 예. 21일.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보이저호가 목성을 통과합니다. 또는 뭐 스푸트니호 큐리오스티호가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사진들 우리가 가끔씩 보잖아요. 그 사진을 한 장 찍어서 그 사진을 거기까지 갖고 찍을 때까지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일인데, 그리고 그게 당장 먹고 살 쌀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걸 건져서 전 세계 인류에게 다 보게 하잖아요. 우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잖아요. 이거 누가 합니까?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왜? 풍요로우니까. 단지 풍요롭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유의 정신으로 개척해 나가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할 얘기들이 숨어 있는 걸, 그죠? 우리도 나라라고 해서 쏘아 올렸잖아요. 근데 어느 정당도 그걸 가지고 한국인에게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어, 지금. 왜? 우리 스스로 자유가 뭔지 몰라요, 지금 정치인들이. 해양도 마찬가지예요, 해양도. 아까 서두에 소개해 주신 분이 저를 세월호 관련해서 이제 취재한 사람으로 했는데, 5월 19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해버렸어요. 세월호가 가라앉고 나서, 그죠? 근데 저는 그때 다른 일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고 황당해서 혼자서 취재하기로 나선 거예요. 번듯한 정부가 그 당시엔 존재했는데, 그죠?
조사도 안 해보고 구조 실패고 해경이 책임져야 된다고 해경을 없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고 이제 뛰어들어가 봤어요. 뛰어들어가 보면서 제가 알게 된 우리의 바다는 조선시대 내내 해금 정책과 공도 정책으로 닫혀 있었어요.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1952년까지만 해도요, 한국에 있는 어선은 무동력선, 뭐예요? 돛담배죠? 무동력선 10만 톤, 그게 다야. 그때 일본은 동력선 200만 톤. 그러면 바닷속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그 자원들, 어자원들, 누가 가져가요? 일본 다 가져갔어요. 그걸 누가 지켜냈나?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승만 라인이라고 해갖고 바다에다 금 그었잖아요. 이거 우리 바다. 그게 처음이에요. 맨날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 해양민족이고 어쩌고저쩌고 해수부에서 선전할 때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바다에 대해서 개뿔도 몰라요. 예. 지금부터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얘기를 정치인들이 안 해요. 왜? 자유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서 분명한 건 이 자유로 가면 공존과 번영의 체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15세기부터 시작된 게 마젤란에 의해서 시작된 게 그 바다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자본주의가 융성하고 지구에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유주의가 풍요를 가져다 줬나? 그 증거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자유가 입증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리노이주대 여자 교수인데요. 42년생이에요. 이분이 러시아계 미국인인데 트랜스젠더입니다. 이해하세요? 원래는 남자였어요. 근데 40대 초반에 자기 스스로 나 이제 여자로 살 거야 하고 성 전환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증경제학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질 만큼의 능력을 견주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자유를 지킨 거죠. 이분이 그 연구한 결과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아까 제가 미국이 독립했다고 하는 1776년 그 무렵 1800년대 초에 보면은 세계 인구는 10억 정도 됐어요. 근데 그때 95%가 가난했어요. 하루 3달러라는 게 보통 한 3, 4천 원 벌이를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1960년대에 보면 세계 인구는 50억으로 늘어나요. 약 150년, 160년 사이에. 그러면 빈곤층은 얼마나 줄어들었나? 80%가 빈곤층. 아니, 줄었죠, 그죠? 줄긴 줄었어요. 인구가 많이 늘어난 거 보면. 이때 95%니까 10억에 95%면은, 그죠? 나머지 5%가 한 5천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80%면 58, 40, 40억이 빈곤층인데 그에 반해서 10억이 괜찮게 산다는 거예요. 괜찮게 사는 사람이 5천만에서 10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죠? 또 볼까요? 최근. 지금 이제 세계 인구 70억입니다.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10단위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80에서 80까지 안 가겠죠? 70, 60, 50, 45 이렇게 쭉 내려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40. 좀 더 써보세요. 저때 13%로 죽었어요. 대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유엔은 앞으로의 목표를 10% 미만으로 줄이는 걸 목표로 삼아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나? 여러분 엄지 손톱 위에 있는 그 붉은 손톱이 만든 게, 붉은 손등이 만든 게 아니고, 네.
해양을 통해서 자유통상을 하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만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지금 향하고 있는 이 길은 옳은 길이에요. 예, 비록 해방 전부터 좌익 사상에 물들고 북한의 영향을 받고 해서 대한민국 정권을 전복하는 세력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더라도 저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약 50년 내지 100년 전만 해도 저들이 저 정도 정권을 잡았으면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왜? 그 당시에는 인류 전체가 확인하지 못한 철의 장막이 있었잖아요. 소련도 있었고 중공도 있었고 저 동네에서 선전하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있었어. 그죠? 근데 이제 다 알아요. 그 길로 가면 틀림없이 망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들뜨질 않아요. 정말 지능지수가 떨어지는 애들만 엮여갖고 지금 가서 좋아요 누르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절망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란 뭐냐? 자유가 가치예요. 즉 가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밸류. 이게 목표란 얘기예요. 자유가 목표인 체제예요. 네. 그러면 민주주의는 뭔데? 이게 방법이에요. 수단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유민주주의가 그럼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도 있지만 민중민주주의라고 하고 인민민주주의라고 하고 그죠? 또 뭐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어쩌고 해갖고 막 이거저거 많은데 자유민주주의는 이런 것과 다르다. 간단하게 여러분께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죄다 민주주의잖아요. 공산국가도 자기들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라고 해요. 그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하잖아. 그죠? 쟤들도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좌익들이 서로 민주주의라고 어쩌고저쩌고 우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혹은 민중민주주의라고 하는 이것들은 둘 다 똑같이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무슨 뜻이냐면요. 의사결정하는 방법이에요. 민주적으로 합시다. 그 말은 뭐냐? 다수결로 가자 얘기예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양쪽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다르냐? 자유주의는 다수결을 의견의 분포로 봐요. 무슨 얘기냐? 아, 다수가 이만큼이고 소수가 요만큼인데 이 소수는 뭘 요구하고 있구나 하고 서로 견주면서 봐요. 근데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요 빨간 민주주의는 의견의 분포로 보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답으로 봐요. 다수가 요만큼이고 소수가 요만큼이다. 그러면 요만큼의 다수가 주장하는 게 답이야. 나머지는 답 아니야. 답 아닌 걸 주장하면 반동. 어떻게? 숙청. 아시겠어요? 이게 전체주의의 기본 구조예요. 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이렇게 처음 이동욱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한번 회식하러 갑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어요. 피크닉 가자. 어디로 가면 좋을까? 산으로 갑시다. 바다로 갑시다. 의견이 갈렸어요. 그리고 투표를 했어요. 산으로 가자가 한 70명. 바다로 가자가 한 30명. 자, 그러면 인민민주주의는 무조건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 30명 찍소리 말고 따라와야 돼요. 불평 불만한다? 그럼 불평 불만 분자죠. 그죠? 그럼요. 숙청 대상에 조심해야 돼요. 자, 자유민주주의로 가면 어떻게 되냐? 70대 30이에요. 산이 70인데 바다가 30이야. 30은 투덜투덜 되죠. 이 위에 삐쭉 나오고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서 지리산보다 설악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불편하지만 니넨 소수니까 조금만이라도 이걸로 일단 목이나 축여라.
밤에 우리 잘 때 몰래 넘어가고 속초에 가서 회 한 사라고 와도 되잖냐 이러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의 공존이에요.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목표는 뭐냐면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유를 구현하려는 국가. 이게 최초의 대한민국 출범할 때 만들어진 목표입니다. 그런데 재헌의회 당시 헌법을 처음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조차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체험이나 교육을 받은 바 전혀 없는 분들이었어요. 일제 총독부 시절에 일본 유학 가서 그때 전체주의 일본의 헌법을 공부하고 온 분들이 만들었어요. 얼기설기 안 된 거예요.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우리의 헌법이 제대로 이렇게 그나마 좀 부족하지만 모양을 갖춘 거는 1964년쯤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이 처음 출발은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을 향해서 출발한 거다.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표 전치 현상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얘기냐? 자유가 목표고 민주주의는 수단인데 이게 뒤바뀌는 거예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뒤바뀌냐? 제가 보니까 한 70년대 후반, 80년대 오면 그때부터 흐지부지했다가 90년대 오면 완벽하게 민주주의의 시대로 바뀌어요. 민주산업회, 자유산업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게 없어요. 대한민국 인문사회 영역에 민주주의를 가지고 수많은 담론과 논문과 토론이 있었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인문사회 영역에서 자유를 가지고 담론이나 논쟁이 벌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다못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애국적인 모임도 어느 곳도 자유를 가지고 토론회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게 현재 우리의 위치입니다. 이러니 나라 안 뺏기고 배기겠어요?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의 주변 환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걸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요, 1927년도에 중국이 주장하는 자기네 나라의 땅이에요. 네, 가소롭죠? 여러분, 아까 그 손등에 엄지손톱을 제외한 중간에 이게 바로 중화주의에 빠져있는 국가예요. 이 사람들의 사고는 자기 나라가 이만큼 넓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민국 들어가 있는 거죠. 왜? 이게 사실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죠.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세종 때 와가지고는 본격적으로 사대주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고 하고 우리는 제후라고 하고 우리 스스로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매년 고려나 신라나 대단한 군사국가였는데 세종 때 와가지고 그 군사국가의 획을 빼버리죠. 매년 열병씩. 근데 우리 국군의 날 행사 요새 잘 안 하잖아요. 비슷해요. 고려 때 세종 초기까지만 해도 군례가 있어가지고 매년 그 군인들의 열병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없애버렸어요. 군례가 사라졌어요. 국군의 날 행사가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상무 정신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만 믿고 산 거예요. 그 중국이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라고 믿었고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그때가 명나라 때인데. 근데
세월이 지나고 한 200년 지나서 1644년이 되면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생기잖아요. 만주족이 내려와가지고 이 대륙을 삼는단 말이에요. 그때 이 한반도는, 그때 이 조선은 명이 사라지고 청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걸로 이제 효종이 고민을 하다가 효종의 스승인 송시열에게 묻죠. 그때 송시열은 뭐라고 대답하냐. 임진왜란 때 우리를 그렇게 도와줬던 명을 우리가 버리면 우린 정말 의리 없는 사람이 될 거고 의리 없는 나라로 남을 테니 그러지 말고 나 같으면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라진 명을 추앙하면서 청을 반대하는, 명을 숭배하면서 숭명 반청 노선을 잡아요. 그때부터 철저한 쇄국 정책으로 들어가죠. 우리의 헛발질이 거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지금도 저는 어떻게 보면 저 위에 청와대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사라진 망한 명나라를 숭배하듯이 망한 좌익을 숭배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마르크스를 숭배하면서. 예. 근데 그것이 문제는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한 이 나라는 바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예. 그 숭명 반청 사상을 고수하면서 권력을 잡은 조선 사대부들이 조선 망할 때까지 계속 왔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주자 성리학의 핵심이 뭐냐? 좀 비꼬면 자기 집안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입신양명의 가문의 영광. 거기 국가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넘어갈 때 1910년 7월 25일 일본이 우리에게 조약 인수하고 이제 도장 찍어야 되는데 하니까 그 당시 대한제국 관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 모레가 대한제국 창설 기념일인데 창건 기념일인데 기념 행사 끝마치고 합시다. 기념 행사 끝마치고 했어요. 경회루에서 덕수궁에서. 그때 이제 중국에서 나왔던 중국 대사관에서 나왔던 양계초라는 양반이 이 조선의 관료들을 하는 행동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네? 내일이면 나라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명함 돌리고 앉아 있는 거죠. 왜? 입신양명에 길들여서. 여러분 지금 위에 있는 저 정치인들 잘 보세요. 자기 집안의 부는 엄청나게 늘려가면서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니 해가지고 전부 다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럴수록 자기들의 재산은 더 커져.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자, 다시 요 중국으로만 가면 문제가 이제 그렇게 된다. 다시 볼까요? 중국과 붙어있는 나라가 몇 개인지 봅시다. 북한이죠. 북한 그 옆에 러시아, 몽골, 그죠? 쭉 붙어 있어요. 중국과 붙어 있는 게 8, 9, 10, 11, 12, 13, 14개 나라가 중국과 붙어 있어요. 대사님 맞죠? 이 나라의 공통점이 뭘까요? 중국보다 못 살아요. 중국은 절대 자기보다 잘 사는 나라를 옆에 안 붙여놔요. 또 하나가 뭐냐? 자유가 빈곤한 나라예요. 또 하나가 뭐냐? 이들이 말로 평등을 비추는 나라예요. 자, 자유의 적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평등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로 싸우지 말고 자유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자유로 뭉치고 우리가 자유를 얘기해야 비로소 저 좌익들이 평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젊은이에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저 평등으로 가면 니네 쪽박 찬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민주주의 갖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말이 뒤섞여 갖고 안 되는 거죠.
자유 속에는 공정, 공영, 함께 사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사라져가는 자유주의의 가치관을 우리가 되찾아내야 돼요. 자유주의의 가치관이 뭐냐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우리는 다 받았어요. 우리 후세들 지금 정교조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못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이런 겁니다. 정직, 진실, 명예, 합리, 용기, 모험, 도전 이런 거. 네? 요즘 여러분 정직을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이 없잖아. 아예. 누구나 다 거짓말하고 모든 뉴스가 다 거짓말로 도배가 돼요. 그래서 저같이 목숨 걸고 세월호 깔아앉은 바닷속까지 잠수해서 진실을 건져 올려도 그 진실에 대한 값어치를 아무도 지불 안 해요. 명예? 여러분 옛날에는 국가에서 받은 훈장 내지는 학교에서 받은 상도 액자에 넣어서 대청마루에 걸어놨어요. 그죠? 요즘 그거 안 해요. 그죠? 하면 창피해요. 쪽팔리다 그래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이 가치를 다 상실해서 그런 거예요. 네. 용기도 그렇고 도전도 그렇고. 예컨대 미국 같으면요. 지금 여기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저 뒤에 앉아있는 권태우 사령관님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러러보면서 존경하고 그죠? 많이 고생하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같이 갈 거예요. 우린 이미 그런 거 다 잊어먹었어. 네. 그리고 표가 되니까 여자들을 무조건 많이 채용해가지고 경찰에 체력도 안 되는 애들 집어넣고, 네. 무릎 꿇고 팔굽혀펴기 해가지고 합격시켜놓고. 그럼 그건 나중에 누가 대가를 지불하냐? 우리 후손들이 엉망인 치안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거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자본주의를 너무 철벽방어하지 마세요. 그동안 이게 보수주의들한테 우리가 속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본주의는 철벽방어할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자체 그 속에 실제로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야 될 거는 공정성이에요. 그 국가는 왜 멸망하나 하는 책이 있어요.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안 해서 망한다 그래요. 그 뒤에 보면 시장경제 체제인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국가가 있다. 왜 그런가? 공정하지 못해서. 그러면 우리같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견제하려면 공정성을 들고 나가서 시장에, 그죠? 기업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기업이 잘못했을 때는 뭐 자본주의고 뭐고 그 가차없이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 그죠? 그래야 젊은 노동자들이 우리를 믿고 힘을 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희망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이제 여러분 밤하늘에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내려다 볼까요? 이겁니다. 많은 게 느껴지시겠죠? 그죠? 예? 이 나라와 이 나라가 같이 태어난 나라인데도 이렇게 변했어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예?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자유예요. 뭐 민주화 세력이 어쩌고저쩌고 그 죄다 뻥이에요. 자,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분입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말년에 그 민주당 부파와 신파가 짜고 쳐가지고 동아일보가 띄우고 경향신문이 받아서 오보를 만들어낸 게 이승만 망명 사건이에요. 이분은 망명 간 적이 없어요. 제가 취재해 봤더니 그래요. 휴양하러 보름간 가려고 나간 걸 망명 갔다고 대문짝만하게 써대면서 권력이 바꿨죠. 몇 년 전에 저 박근혜 정권이 날아간 거하고 속성은 비슷해요. 근데 가셔가지고
수구 초심 그리던 고국을 못 돌아오시고 65년 7월 20일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저 무렵에 이분은 자기 양아들 이인수 박사를 옆에 앉혀놓고 수시로 한 말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라를 한번 잃고 나면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국민들은 잘 알아야 하며 경제에서나 국방에서나 두 발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이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는 요 문장 한번 보세요. 나라를 한번 잃고 나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국민들은 잘 알아야 하며, 천안 독립기념관을 가건 어딜 가건 요새 우리나라에서 현 정권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받는 독립운동가들은 그분들은 나라를 찾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나라를 찾으신 분은 이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외교 독립론으로 혼자 끝내 분투해서 대한민국을 세웠어요. 이분만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이 문장 읽을 때마다 전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게 이분의 우리에게 남겨주는 유언이죠. 그렇죠?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드리면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 후손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지는 못해도요, 자유를 지켜내고 물려준 위대한 선조로 역사에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잠깐 소개시켜 드린다.